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보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인기 코너죠. 국방과 국제정세 얘기 나눠보는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기다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주를 다녀오셨다고. 예. 예. 호주는 그러면 거기 날씨 엄청 좋죠? 날씨가 우리하고 조금 거기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예. 그런 절기죠. 예. 우리하고 날씨가 비슷했어요. 예, 그래요. 어떤 일로 가셨습니까? 그 용산에 있는 서울 용산에 있는 우리 전쟁기념관이 호주의 전쟁기념관을 상당히 벤치마킹을 했어요. 건물도 그렇고 또 운영하는 방법도. 그래서 제가 직접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해서 전시하는 그 방법의 변화 또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 걸 그 참관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호주가 그 참전 용사들이 많다고 들어서 6.25 때 참전했었던. 그렇죠. 그러면 호주도 6.25 때 좀 희생을 많이 했던 그렇죠. 나라죠? 많이 희생했죠. 300여 명 이상 희생을 했고 호주가 우리가 대양주에 있는 호주가 전쟁과 좀 무관한 나라, 이웃의 어떤 호주를 위협하는 나라가 없어서 전쟁과 무관한 나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이번 호주를 방문하기 전에 공부를 해보니까 네. 1901년에 독립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만 6만여 명이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 뒤로도 세계 평화유지활동에 베트남전부터 해서 거의 다 참가를 하고 특히 오늘이 안작데이입니다. 오늘이 안작데이인데 호주와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의 현충일 같은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걸 안작데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전쟁기념관에서 한 20개국 대사들 또 외교관 참가한 오늘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안작데이를 보면은 칼리폴리라는 지역이 튀르키예에 있는 옛날 터키라 하죠.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 이스탄불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공격을 하다가 한꺼번에 13,000명이나 전사하는 그런 호주와 뉴질랜드 굉장히 큰 희생이 생겼던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걱정이 없는 나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외부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호주가 그 이라크나 중동에서 전쟁 났을 때도 파병도 많이 보내고 그렇습니다. 희생도 많이 하고 어떤 좀 그렇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그런 책임을 좀 하려는 국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호주가 시드니가 일본 잠수함 공격도 받았어요. 또 포로로 한 1,000명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가서 가다가 그게 또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그 배가 가라앉아서 1,000명 정도가 일시에 죽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전쟁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회장님께서 예, 참석하신 행사라는 매우 거죠?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예. 저게 매일같이 호주 전쟁기념관에서는 오후 5시에 우리말로 하면은 그 마지막 지침 나팔 군에 가시면은 자기 전에 병사들이 자기 전에 예고하는 지침 나팔이 불고 이제는 편히 쉬라고 이제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지침 나팔 라스트 포스트라고 영어로 합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5시 행사를 하면은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그 행사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저도 이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추모 시설에 헌화를 했는데 옆에 참석한 분들을 보니까 미국 백악관의 역사위원회 위원장 또 해병대 저희 회장님이시죠? 중장, 예, 그 중장에서 꽃을 헌화하고 이제 묵념하는 모습 하는데 그 장소에서 그 매일같이 호주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 병사의 유명 인사만 프로파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사한 병사의 언제 태어나서 어느 부모님 누구로부터 언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군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순직했다 이런 부분을 쭉 길게 설명을 해요. 그 설명하고 국내의 참석자들이 저렇게 헌화하는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호주를 방문했을 때 또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6.25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나이를 보니까 92세, 93세 이렇게 되는데 역으로 계산해 보면 한국전쟁 때 몇 살 때 참전했느냐. 17살, 네. 18살 이렇게 갔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참전한
호주와 뉴질랜드 병사들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18세가 많아요. 아직도 살아 계시는 분들이 그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시고 뉴질랜드에서 몇 분 만났고 호주에서 몇 분 만났는데 거의 이제 90대 초반을 넘겨서 뭐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17, 18살 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가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다. 이 가슴 먹먹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저렇게 군인에 대한 존경 문화 또 어떤 이제 유가족들을 좀 챙겨주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안보를 또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2,700만의 호주, 1901년에 독립한 호주가 앞으로 그 100년, 200년 안에 세계적인 대국이 국제정세 주도한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사회 모두가 이렇게 존경하는 그것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기념관을 개보수를 하는데 5천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그래서 이 5천억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물으니까 의회든 국민이든 사회가 이런 전쟁 기념 사업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 우리말로 초당적인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보수하는데 그 5억 달러, 그 5천억을 이렇게 해서 보수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수하는데도 5천억을 내서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그런 문화가 그런 정신 문화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좀 군인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국가에 헌신한 사람을 기리는 문화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좀 그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저 자신부터 많이 배웠고 또 저 자신 또 좀 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호주 다녀오신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의 해킹 조직이 우리 방산업체를 해킹해서 정보를 좀 탈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업체가 하필 우리 그 신형 무기죠. 천무, 천궁 등에 쓰이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이거 우리 무기의 핵심 기술이 탈취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의심할 의심을 할수 수밖에 있습니까? 없죠. 네. 북한에는 한 7천 명으로 구성된 그 해킹 부대가 있어요. 네. 그 해킹 부대가 이번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킹 사건에 연루됐던 일이 많았죠. 이번에는 우리 방산업체, 주요 부품업체를 해킹을 해서 기술을 탈취하려는 흔적이 발견됐다는데 사실 그 피해를 받은 해킹 공격을 받은 회사는 우리가 국가가 이걸 조사하기 전에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사이버 전력 이런 최고 취약점이 이제 방어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헌법 정신과 여러 가지 국내법에 의해서 이 공격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것을 통제하는 국내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해킹을 목적으로 그 부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한 해킹에 대한 방어망이 뚫린 거죠, 사실. 뚫렸죠. 네. 뚫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저도 의정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국가정보원과 또 여기에 다른 전문 기관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국정원이 가진 조금 흑역사, 부정적인 일 때문에 요즘 이런 일들 하는데 조금 예를 들면은 국정원 직원이 이 산업통상부라는 산업자원부 이런 데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북한 해킹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기관들 또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이 정말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기술 탈취되면은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럼요. 특히 군사 기술 탈취되면 바로 방어 기술 탈취되면 바로 공격 기술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점에서 일대 경각심을 가지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훈련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이 이제 핵 반격 훈련을 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핵 반격. 뭐 공격이 있으니 반격을 했다는 이런 프레임을 거는 거죠. 한국과 미국이 지금 합동 공중 훈련을 최근 했어요. 그 부분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핵 공격 훈련이다. 이렇게 나쁜 프레임을 걸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 수단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23일에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훈련했는데 이게 극초음속이라 그러죠. 북한 스스로 발표에 따르면은. 그래서 핵무기를 좀 더 소형화하면은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구경의 크기예요. 지금까지 이제 방사포가 되게 크기가 300mm 이하였거든요. 보여줬던 게 122mm, 240mm 포의 직경이죠. 그래서 이번 300mm가 아니고 600mm 어떤 방사포.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극초음속, 마 5.5 이상의 극초음속이고 또 사거리가 한 350km 내지 400km 추정되는 이 부분은 평양에서 우리 부산까지 공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됩니다. 물론 560km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전방으로 추진해서 하면은 그렇게 가능한 거리가 되고 또 무서운 것은 이 방사포 발사의 수단이 발사대가 테일 방식을 해서 고정 발사대가 아닌 이동형 발사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뭐 우리의 방어훈련, 한미 방어훈련을 핑계로 핵을 좀 더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 우리에게 요격되지 않는 무기 체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번에 쓴 용어를 보면 핵 방아쇠 체계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이게 작년 3월에 처음 나왔던 단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 의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핵무기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미국 대통령 옆에 수행원이 들고 다니는데 그게 가방에 그 핵 버튼이 있다. 그걸 누르면 핵을 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있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핵 버튼을 북한식으로 조금 바꾼 게 이제 핵 방아쇠, 핵의 운용 체계입니다. 핵의 종합 운용 체계를 북한식 용어로 핵 방아쇠를 용어를 쓰고 이 방아쇠라는 건 뭡니까? 방아쇠는 손을 갖고 있는 손 땡기면 되는 거죠. 약간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김정은이 항상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도 있고 수단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로서 핵 방아쇠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냥 말하면 미국식으로 말하면은 그 막 핵 보톤을 갖고 있는데 일부러 그런 위협적인 핵 융합 체계 이것을 이제 핵 방아쇠라는 말을 만들어서 조어를 만들어서 뭐 핵 능력을 과시하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작년 3월에는 KN-23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발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했던 게 보통은 이 네 개의 그 그 하나의 그 발사대에서 네 개를 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넉 대의 발사대에서 하나씩 쐈다고 해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발사 목적이 조금 북한식의 또 목표가 있었겠죠. 그렇게 지금 초대형 방사포는 이게 2열, 2개 열에 이제 5개 이렇게 발사기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연속 발사를 하면 1분에 40발소로 연속 발사를 하지 않고 4대의 텔 발사대를 갖다 놓고 그것을 그 텔 하나하나가 운용되는 실험을 했는데 운용이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성공했다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리 또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으면 이걸 요격하는데 한 40km 이하의 고도만 잡을 수 있어요. 이번에 어떤 보면 98km 고도, 350km 사거리 이런 자체의 어떤 훈련 목적이기 때문에 4대의 발사대를 갖다 놓고 연속 발사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4개의 테일 기능을 점검하고 과시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또 위치를 보면은 김정은 창간 하에 했는데 평양 주변에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동시켜서 테일을 이동시켜서 발사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략적인 운용 방식이 있는데 그 실험 목적이 있는 거죠. 발사 목적이.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일반적으로 방사포 연속 발사 다련장이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연속으로 한 개의 발사대에서 포를 5개 정도 달아놓으면 이걸 연속으로 발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실험인데 그 연속 발사 실험하는 거고 이건 다 4대의 테일에다가 한 대씩 맞는가 실험했고 그 사거리와 또 속도 그 마 5를 넘는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실험했는데 북한식 발표에 따르면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말로 이스칸데르가 중동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이스칸데르라 그래요. 그렇죠. 알렉산드를 그래요? 이스칸데르라 그러는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고도를 이렇게 일정하게 안 가고 조절하고 피해 가려고 그렇죠. 요격을 피해 가려고 속도도 이렇게 빨리 갔다 늦게 갔다 조절하니까 이제 회피 기동한다 그러죠. 배터리 같은 요격하는 미사일 날라오면 이것을 회피해서 하기 때문에
요격 불가능한 미사일 이렇게 러시아가 아이디어를 내서 90년대부터 러시아가 개발했고 그 기술을 북한이 조금 이전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요격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 요격 능력을 피해서 운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자꾸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그렇게 북한의 무기 기술 수준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개발되는 거 보고 요즘 도발되는 수준을 보면 확실히 북한도 어떤 좀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회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실제 좀 위협이 될 만한 위협적이죠. 그 북한이 핵무기 같은 경우는 2006년 이후로 3년 주기로 이렇게 핵무기 개발 실험을 했는데 뭐 2017년 이후는 안 했지만 그 계속해서 개발하고 특히 이 핵무기는 앞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운용하는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투발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투발 수단, 우리의 요격을 피해서 그 다양한 투발 수단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극초음속 빨리 가고 또 이것을 고도를 좀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요격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우리 방해받지 않고 우리는 맘만 먹으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 미사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만 미사일 자체가 계속해서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우리 군 방어 체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도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공중 합동 훈련하는 것도 우리가 그 필요할 경우에 북한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점검하는 그런 훈련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어서 발사가 임박한 순간에 여러 가지 발사 기지, 발사 시설, 또 그 폭격기 뜨는 활주로 파괴 이런 데에 대한 킬체일 능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도 발사하는 것도 요격하는 능력을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게 40km 이하의 고도만 잡기 때문에 좀 더 고고도, 중고도의 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요격 기술을 계속해서 요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 좀 새로운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뭐 이게 명칭도 바뀌었죠. 뭐 키리졸브 훈련, 뭐 독수리 훈련 이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 새로 그 했었던 한미 공동 합동 훈련, 한미 우주 통합팀의 연합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 좀 앞서 했던 우리가 팀 스피릿 이후로 쭉 한미 연합 훈련 3월 초에 했던 그 훈련이 이거는 또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또 우주를 고려한 그러한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약간 좀 이름은 좀 거창해 보이는데. 그 훈련 내용은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사시에 북한의 그 한국과 미국의 공군 전력을 결합시켜서 효과적으로 반격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얘기인데 지금 전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처음은 그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 건물 폭격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란이 여기서 또 반격을 했고 이스라엘에다가 드론 수백 발, 뭐 미사일도 발사를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반격을 했어요. 그 점점 그 어떻게 지금 전황 보십니까? 그래서 뭐 중동이 조용한 날은 없었어요. 지금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치열한 전쟁이 또 비극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제사회가 가장 걱정하는 전쟁은 전면전이죠. 4번의 전면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중동 국가들 간에 4번의 전면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면 하는 어떨까 그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죠. 미국이라든지 나토 국가들도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전면전으로 확전될 그 가능성 현재로서는 조금 이스라엘이 이라크 영사시설 공격하고 그 이란이 거기에 반격하는 이런 어떤 규모와 또 내용 후속 조치로 봐서는 지금 순간까지는 전면전으로 진행을 서로가 절제하고 있는데 언제 전면전으로 비화될지 모른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이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북한의 좀 동향을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지금 윤정호 대외경제상 일행이 이란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란, 러시아, 북한 이렇게 삼각공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삼각공조까지는 제가 너무 나가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의 어떤 협력이 좀 공개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인데 이란하고 북한은 특별한 협력 관계에 있어요. 2010년도가 아니고 1980년대부터 이란은 북한에 대해서 좀 미사일 기술을 좀 전수받았군요. 그렇죠. 전수받아 수입하는 그런 입장이고 북한은 우주 기술은 또 이란이 좀 앞서요. 북한이 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우주 기술을 조금 위성 기술을 조금 협력을 구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 북한이 방문단은 대협력상이잖아요. 우리 같은 대협력상이 갔는데 이 경제인이 갔는데 경제 쪽에 조금 협력을 구하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북한이 극도의 경제난 때문에 외국 공관들을 폐쇄하고 외교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서 예비하고 숙박비 아끼려고 외교 활동을 굉장히 자제했는데 이제 그 단체를 끌고 이란으로 갈 때는 이제는 외교 활동을 정상화할 만큼 그 체제의 어떤 유지 비용이 확보됐다. 이게 러시아라든지 또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좀 많은 체제 운영 자금이 확보된 모습의 하나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베이스를 깔고 이란의 대외무역상이 이란에 가서 또 추가적인 경제 협력을 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 말고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측에 그 재래식 무기를 그렇죠.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전해주셨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 어떻게 보십니까? 전황이 초기에는 러시아가 막 일방적으로 진격하다가 우크라이나의 반격, 잘리스키 대통령의 결기 속에서 이게 다시 우크라이나가 많이 회복하다가 지금은 또 전황이 바뀌어갖고 러시아가 전황을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제2도시까지 위협할 정도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서방의 지원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데 서방의 지원이 지연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조금 불리한 전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 지원을 결정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는 그 군사 지원이 현실 전선에 들어오기 전에 좀 더 우크라이나를 조금 압박해서 러시아가 원하는 종전을 끌어내겠다는 이런 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를 만들고 또 진영 대결을 격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중동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바로 한반도에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났을 때 남북 분단에 영향을 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볼셰비키 혁명이 결국 우랄 산맥을 넘어서 북한까지 오면서 우리가 남북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단되는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에서의 어떤 진행되고 있는 전황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물론 안보 전문가들이 면밀히 그 동향을 살펴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치고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우리 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이제는 뭐 완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중동 전쟁이 되면 우리 경제에도 직격탄을 맞겠죠. 지금 또 유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 또 번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그 국제 전쟁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좀 좋은 행사 준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전쟁기념 사업회에서 어린이날에 그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보낼 좀 기부금 모금 행사 한다고 들었는데 좀 행사 내용이랑 취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전쟁 기념 사업회 회장으로서 이제 보면은 일을 4가지를 합니다. 전쟁 기념관을 운영하고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아카데미 일을 하고 또 공공외교를 하는데 우리 어린이 박물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750명씩 하루 입장시킬 수 있는데 30초도 안 돼가 부킹이 완료되는데 이번 어린이날에 다른 박물관과 다른 단체,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에 전쟁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부 모금을 하는데 마침 우리 KBSN에서 그 좋은 행사에 같이 하자 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어린이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뭐 우리 역사 속에 있던 홍익인간 정신 또 전쟁의 교훈 또 지도자적 마인드를 갖게 하고 남을 돕는 마음도 한번 체험하도록 하는데 많은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사 취지가 정말 좋은데 좀 많은 좀 참여도 있으면 좋겠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